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짙은 안개, 그리고 정말 기이한 거울. 딱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모든 건 바로 이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칠흑 같은 정적을 이 오래된 순찰차 라디오에서 나오는 신경질적인 잡음이 찢고 들어오죠.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 같아요. 자, 우리는 순식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고립된 시공간으로 툭 던져집니다. 배경은 강원도 38번 국도,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이고요. 시간은 한밤중인 새벽 2시 45분. 이보다 더 완벽하게 고립된 무대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공포의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개죠. 이 이야기에서 안개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날씨 현상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시켜버리는 거대한 무대 장치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가시거리가 고작 10m. 이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세상이 그냥 내 차 바로 앞, 몇 걸음 앞에서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너머는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되는 거죠. 정말 숨막히는 설정이에요. 자, 이 묘사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안개가 그냥 시야를 가린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단단한 하얀 벽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개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주인공들을 가둬버리는 물리적인 장벽, 감옥이 되는 셈입니다. 공포는 시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작가는 우리의 청각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안개가 모든 소리를 다 집어삼켜버려서 산속이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풀벌레 소리 하나 안 들리는 완벽한 무음 상태. 이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이 불안감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각과 청각이 모두 차단된 완벽한 고립의 무대 위로 작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 하나를 슬쩍 던져놓습니다. 이 질문은 이야기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 속 산길 한가운데에 대체 빛을 반사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거울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이상하죠? 어두컴컴한 산길 한복판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거대한 전신 거울이라니. 이 말도 안 되는 부자연스러움 자체가 바로 공포의 시작인 겁니다. 심지어 작가는 이 거울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 3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받침대도 없이 그냥 서 있고요. 둘째, 산바람이 부는데 미동조차 없어요. 셋째, 먼지 하나 없이 비현실적으로 깨끗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김순경이 결국 차에서 내려서 이 기이한 물체로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공포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감각적인 단서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온도. 그냥 산속이라서 추운 게 아니라 마치 냉동 창고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인공적이고 비정상적인 한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거울이 놓여 있다면 당연히 뭐가 비칠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 뒤에 있는 순찰차 불빛, 그리고 거울로 다가가는 내 모습.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던 현실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블랙홀처럼 빛을 그냥 빨아들여요. 다가가는 사람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시커먼 어둠, 뭐랄까 먹물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덩어리만 보이죠. 이건 더 이상 거울이 아닙니다. 세상에 뻥 뚫린 구멍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 거울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거울 안에 비친 풍경은 현실을 끔찍하게 뒤틀어 놓은 모습입니다. 멀쩡한 아스팔트는 붉은 용암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저 멀리 숲이 나무가 아니라 하늘에 향해 뻗어 있는 수천 수만 개의 검은 팔들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뇌에 직접적으로 꽂히는 듯한 끔찍한 음성입니다. 너무나 섬뜩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 소통 방식이 공포를 정말 극대화시키죠.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이 모든 기괴한 상황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초자연적인 공포의 한가운데로 가장 현실적이고 익숙한 폭력이 끼어드는 순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소설이 주는 공포를 생생하게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대체 어떤 기술을 써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방법을 한번 체계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4단계 공식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첫째, 안개와 소음 차단으로 독자를 완벽하게 고립시킨다. 둘째,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거울을 던져놓는다. 셋째, 그 거울이 우리가 아는 상식을 깨부수게 만들어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너머에 진짜 끔찍한 진실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공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니까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도로 위에서 김순경의 입장이었다면 이 모든 기이한 상황 속에서 과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찰의 사건 일지나 순찰 기록이라고 하면 아주 건조하고 정확한 사실들의 나열을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나 장소, 발생한 사건, 그리고 조치 결과 같은 것들 말이죠.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서들이요. 맞아요. 마치 잘 짜인 엔지니어링 보면 같은 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록을 저에게 공유해 주신 당신,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이 특별한 기록물인 TS.docx. 이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그 견고했던 상식의 도면이 완전히 찢겨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죠. 저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이한 현상의 진면목을 파악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해 아주 맞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서운 괴담을 읽고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인간이 굳게 믿고 있는 현실의 규칙이라는 게 붕괴될 때 그 틈새로 어떤 공포가 스며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볼 예정이니까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문서가 보여주는 상황 설정 자체가 이미 뭐랄까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45분이고요. 장소는 해발 800m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의 38번 국도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험한 산간 지역이죠. 와, 새벽 2시 반에 해발 800m면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거기에 가시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속을 낡은 순찰차 한 대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짙은 안개 입자에 부딪혀서 산란되니까 사실상 차창 밖은 온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부 세계와의 시각적인 단절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네요. 차 안에는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었죠. 운전대를 잡고 잔뜩 신경줄이 난 젊은 김순경, 그리고 조수석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베테랑 박 경장입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시야가 차단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청각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 귀라도 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록은 바로 그 청각적인 안정감부터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면서 시작합니다. 심야 트로트 방송이 흘러나와야 할 라디오에서 갑자기 귀기한 소음이 터져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보죠. 우리가 평소에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 치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막 공포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냥 전파가 약한가 보다 하고 넘기죠. 네, 일상적인 노이즈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문서에서 묘사하는 소음의 형태입니다. 단순한 백색 소음이나 주파수 불량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기록에 보면 젖은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노이즈이자 누군가가 아주 먼 곳에서 웅얼거리는 낯선 언어가 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젖은 쇠를 긁는 소리에 알 수 없는 언어라니 상상만 해도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 소음이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성체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순찰차 안에 두 사람을 관찰하면서 말을 거는 듯한 불쾌한 관찰의 징후인 거죠.
정확합니다. 시각이 차단된 밀실에서 미지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첫 번째 청각적 경고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서가 공포를 축소해 나가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청각적 고립마저 무너뜨린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 경찰관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두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상식의 세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는 김순경은 이 소음을 그저 고물 라디오의 기계 결함으로 치부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이 현상을 우겨놓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반면에 베테랑인 박 경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꺼라, 시끄러워 라고 말하죠.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진짜 기이하다고 느꼈던 게 박 경장의 그 태도였어요. 김순경이 옆에서 흘끗 봤을 때 박 경장이 그냥 자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네, 자는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사실은 충혈된 눈으로 창밖의 어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너머의 숲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초반에 김순경이 이 근처에서 발생했던 등산객 실종 사건을 투덜거리며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박 경장의 이 극도의 긴장감은 단순한 수색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 경장은 이미 이 숲에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경계하고 대비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와, 벌써부터 숨이 막히네요. 그렇게 청각적인 전조 증상으로 차 안팎의 심리적인 경계가 얇아졌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딛고 있는 현실의 물리적 세계 자체가 붕괴되는 논리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순찰차를 급정거하게 만든 불가능한 오부제 말이죠. 바로 도로 한가운데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거대한 전신 거울의 등장입니다. 높이가 2m에 폭이 1m가량 되는 거울인데 아니 세상에 프라임도 없고 받침대도 없이 그냥 매끄러운 유리면만으로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발 800m의 매서운 산바람이 부는 도로 한가운데에 그렇게 얇은 유리판이 넘어지지도 않고 완벽한 수직 균형을 잡고 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건 뭐 이삿짐 트럭에서 실수로 떨어졌다는 식의 현실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약간 그 비디오 게임 하다가 물리 엔진이 적용 안 된 채로 맵 한가운데 잘못 스폰된 버그 아이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완벽한 비유네요. 버그 아이템. 그 거울은 단순히 오싹한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딛고 서 있는 우주의 물리법칙이 조용히 아주 기괴하게 다시 쓰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구조적인 오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구조적 오류 앞에서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또 한 번 완전히 갈라집니다. 상식의 세계에 속한 김순경과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박 경장 말이죠. 네, 박 경장은 그 거울의 존재 자체만으로 극도의 위험을 감지합니다.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내리지 마라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김순경은 기어코 참원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진짜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기괴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차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냥 후진해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순경의 행동은 오히려 아주 필사적인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생존 본능이요? 괴물 앞을 걸어 나가는 게요?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귀괴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로 끌어내려는 강박이 있습니다. 김순경이 차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보세요. 아, 어떤 미친놈이 장난질이냐,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는 저 거울이 초자연적인 무언가라는 끔찍한 사실을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부정하기 위해 기어코 다가가서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일 뿐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던 겁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상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도로 위의 위험물 치우기를 강행한 거군요. 네, 자신의 평범한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죠. 와, 듣고 나니 김순경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차 밖으로 나간 김순경을 맞이한 건 그 얄팍한 상식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산속인데 풀벌레 소리 하나 안 들리고 8월인데도 냉동창고 같은 비정상적인 한기가 훅 끼쳐오잖아요. 자연계의 생명체들조차 그 공간을 피하고 있거나 그곳이 이미 우리가 아는 자연계가 아님을 뜻하는 묘사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물리법칙의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바로 거울의 반사작용입니다. 아니, 거울의 본질이 빛을 튕겨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순찰차에 강력한 쌍라이트를 정면으로 받고 있다면 눈이 부셔서 거울 쪽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사에 묘사된 거울은 빛을 튕겨내기는커녕 검은 먹물처럼 그 강력한 빛을 싹 다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문서에서 가장 섬뜩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빛을 흡수한다는 건 단순히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에게 시각적 정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죠. 맞아요.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광학적 원리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김순경과 이 글을 읽는 우리를 완벽한 무력감 상태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김순경이 떨리는 손으로 선전등을 켰을 때 거울 속에 드러난 풍경은 그가 등지고 있는 현실의 38번 국도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그 거울은 단순히 반사를 하는 유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을 투과해서 포털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울 속 풍경은 지옥의 형상으로 철저하게 왜곡된 38번 국도였죠. 묘사가 정말 끔찍했죠. 아스팔트는 갈라져서 용암처럼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고 철제 가드레일은 엄청난 열을 받은 것처럼 엿가락처럼 녹아내려 있고요. 특히 나무들에 대한 묘사가 압권입니다. 평범한 소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수천 개의 비틀린 검은 팔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형상이 비치고 있었죠. 그냥 뜬금없는 괴물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김순경이 매일 순찰하면서 봐왔던 그 일상적이고 친숙한 풍경을 끔찍하게 타락시켜버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줌이에요. 일상의 타락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공포를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프레임도 받침대도 없이 아스팔트에 꽂혀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이 세 개의 물건이 아니라 차원과 차원 사이의 틈새가 거울의 형상을 빌려 우리 현실 공간을 찍고 들어온 겁니다. 와, 차원의 틈새가 찍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새 너머에 김순경과 똑같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이른바 도플갱어의 등장이죠. 김순경이 홀린 듯이 유리에 손을 대려는 찰나에 그 사내가 기괴한 속도로 목을 180도 꺾어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물리적인 한계를 비웃는 시각적 공포가 몰아칩니다. 인체 뼈구조상 목이 180도로 꺾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매끈한 달걀 귀신처럼 아무런 이목구비가 없었죠. 오직 입만이 귀 밑까지 찢어진 채로 붉은 글씨를 휘갈겨 쓴 것처럼 귀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이목구비가 없다는 건 감정이나 의도를 전혀 읽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소통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타자성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얼굴 없는 존재가 입을 벌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또 한 번 우리의 마지막 방어막을 허물어버립니다. 소리가 공기를 타고 고막을 울리는 게 아니라 김순경의 뇌 속으로 직접 메시지가 꽂아 들어오잖아요. 텔레파시처럼요. 네, 귀를 막아도 소용없는 공포죠. 보통 호러 장르에서는 괴물이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거리를 통해서 긴장감을 조절하는데 뇌로 직접 목소리를 우겨 넣는다는 건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거울이라는 유리의 경계, 그리고 인간의 두개골이라는 마지막 물리적 방어막까지 뚫려버린 거군요. 그 끔찍한 음성, 찾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뇌에 꽂히는 순간 가장 내밀한 공간인 정신의 성소까지 단숨에 침투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심리적인 침투가 완료된 직후 거울 속 존재는 마침내 유리를 뚫고 현실 세계로 검은 손을 뻗습니다. 투명했던 두세 개의 경계선이 완전히 붕괴되는 절정의 순간이죠. 김순경이 비명을 지르면서 뒷걸음질 치고 놈의 손이 닿으려는 찰나에 날카로운 총성이 고막을 찢습니다. 네, 박 경장이 차에서 내려 권총을 발포한 거죠. 네, 총알이 거울을 타격하면서 뻗어나오던 손이 주춤하는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난 의문이 들었거든요. 박 경장이 이 행동 단순히 아끼는 후배가 괴물한테 잡혀갈 것 같으니까 패닉에 빠져서 총을 쏜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의 경찰이라면, 아니 보통의 인간이라면 눈앞에 상식을 벗어난 괴물이 나타났을 때 경악하거나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총을 난사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쵸. 으악! 하면서 막 쏘는 게 정상이잖아요. 확실히 방금 괴물을 처음 보고 패닉에 빠진 사람의 눈빛은 아니네요. 게다가 박 경장이 총을 쏜 직후 김순경에게 소리친 대사를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 김순경, 놈의 눈을 보지 마! 라고 외치죠. 아니 잠깐만요. 방금 나타난 거울 속 존재는 이목구비가 없는 달걀 귀신이었잖아요. 눈이 없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눈이 없는데도 눈을 보지 마!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한다는 건 이 초자연적인 개체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인지하고 해를 가하는지 그 기괴한 작동 원리와 대응 매뉴얼을 박 경장이 이미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미쳤네요.
놀라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규칙을 아는 지휘관의 통계였던 거군요. 네. 박 경장이 라디오 소음을 들었을 때부터 숲을 응시하며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도로에 덩그러니 놓인 거울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위험을 깨닫고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죠. 그는 이 38번 국도에서 예전에도 이런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을 마주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박 경장의 발포로 두 사람은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아주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박 경장의 총격은 도플갱어의 움직임을 잠깐 멈추게 했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거대한 재앙의 방어쇠를 당기고 말았거든요. 총알이 거울 표면을 타격하면서 하얀 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깨진 틈새를 통해서 거울 너머 이면 세계에 갇혀있던 지독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은 안개가 현실의 도로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오히려 두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얇은 막을 찢어버린 꼴이 된 거네요. 김순경이 거울에 다가갔을 때까지만 해도 거울은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문에 불과했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 경장의 무력이 개입되는 순간 창문이 깨져버렸고 지옥 같은 이면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38번 국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진 상식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네요. 정말 압도적이고 절망적인 결말입니다. 보통의 괴담은 귀신이 사라지거나 주인공이 도망치면서 끝이 나는데 이 문서는 이제부터 현실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잖아요. 네, 우리는 오늘 이 짧지만 밀도 높은 기록을 통해서 짙은 안개와 라디오 소음이라는 일상적인 고립이 어떻게 물리법칙의 파괴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우리의 정신까지 침투하는지 그 기이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내주신 당신을 위한 깊은 탐구였죠? 이 문서는 초자연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식이라는 방어막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이 작용하고 거울이 빛을 반사하며 라디오에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온다는 굳건한 규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단 하나라도 어긋났을 때 인간은 김순경처럼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박 경장처럼 절망적인 혐오감을 안고 총을 뽑아둘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철저한 고립 속에서 마주한 이면의 지옥. 상식을 지키려다 오히려 경계를 깨트려버린 인간의 아이러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려버린 문틈 사이로는 오직 검은 안개만이 현실을 삼키며 밀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홀로 곱씹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출퇴근길에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아주 견고하고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만약 그 평범한 사물들이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당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창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법칙이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오작동을 일으킬 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상식은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거울 속에 그 얼굴 없는 존재가 김순경의 뇌리에 직접 꽂아 넣었던 그 끔찍한 한마디, 찾았다. 과연 그 존재는 상식에 갇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방심하고 다가온 어리숙한 김순경을 찾았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규칙을 알고 있었던 사람, 놈의 눈에 보지 말라고 외치면서 지독한 혐오의 눈으로 거울을 조준하던 베테랑 박 형장을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숨어있던 너를 마침내 추적해냈다고 선언하는 사냥꾼의 텔레파시 말입니다. 박 경장과 38번 국도에 실종된 등산객들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진실은 오직 깨진 거울 너머의 검은 안개만이 알고 있겠죠. 오늘 밤 혼자 있는 방에서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부디 거울 속의 당신이 당신보다 1초 먼저 미소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단단한 현실의 바닥 아래에는 늘 빛을 삼키는 미지의 심연이 아가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이 기록을 공유해 주신 당신을 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